네, 안녕하세요. 예스마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의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상단 또는 하단에 속도 조정기가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인링크가 일본에서 첫 거래가 조만간에 시작이 된다라는 소식이 한 커뮤니티에서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도 일본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려면 일본 거래소 협회 JVCEA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 되며 코인이 화이트리스트에 등재가 되어야지만 할 수가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등재된 것이 30여 정도가 되고, 그리고 라인이 링크 코인이 드디어 허가가 되었고 8월 6일 정도에 거래가 되어질 예정이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본 기사도 명확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암호화폐 링크를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에서 제공하게 되었다라고 발표가 나왔고, 그게 6일부터이다라고 했으니 그 전에 뭐 엄청나게 좀 링크 코인이 좀 방향성이 되게 괜찮게 나오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가면 더 많이 올라갈 확률이 꽤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의 네이버 라인은 지금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냐면 크레딧, 증권, 보험, 테마 투자 이런 형태에 대한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려고 내년부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이버 지금 대표 CEO님께서도 뭐 장기 보고서를 내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플랜에 내년에 적극적으로 금융의 서비스를 많이 선보여서 엄청나게 선 지휘권을 먼저 가져가겠다라는 게 여기에서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 비트박스를 갖고 있고 손정희 씨도 하나에 대한 거래소를 갖고 있죠. 이거에 대한 또 어떤 게 효율성이 많이 나오는지 이번 금융 부분에 있어서 진출을 하면서 엄청나게 손을 만지작거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론적인 의견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야, 손정이 지금 돈이 없다라고 해서 자산 매각 중인데 실상 지금 네이버랑 공동으로 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겠냐 라고 하겠지만, 손정희 씨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해도 네이버는 내년에 대한 계획 안에 주주들한테 보고해놨던 게 있기 때문에 먼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시도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어느 정도 손정희 씨가 뭐 내년 뭐 하반기나 뭐 그 정도가 되면 또 안정화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금이 어느 정도 또 융통화가 되면 그때 또 움직임을 같이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면 그런 움직임에 대한 힘을 많이 실어줄 것으로 또 보이기도 합니다. 네, 전 세계에서 요새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중국은 샨샤댐이 무너질 수 있다. 뭐 중국 그만큼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일본에서도 상당히 비가 많이 내려서 피해가 컸죠. 한국만 피해가 없었다 넘어갈 뻔했는데 지금 계속 장마 기간이 기상예보가 전 어플이 고장난 줄 알았습니다. 뭐 매주마다 비비비비비비 이런 형태로 나왔기 때문이죠. 아무튼 미국에 이런 또 산불 사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또 피해 규모가 크지 않길 또 기도를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금감원이 암호화폐 관련 투자 사기에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약간 다시 한번 당부에 대한 메시지를 또 주기도 했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 세금을 이제 가져가니까, 공무원이 어떻게 월급을 받죠? 국민의 혈세로 받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세금을 받고 있는 이런 소수 투자자 분들을 이제 비로소 챙기기 위한 절차에 서서히 들어가고 있다. 그렇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혜택은 별개예요. 보호는 가능하지만 혜택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 혜택은 무엇이냐면, 뭐 주식처럼 뭐 어드밴티지를 더 주겠다 이런 꿈은 좀 미뤄두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도 기타 소스 쪽으로 빼놨던 이유는 이게 사행성이 있다라는 분류 체계가 짙기 때문에 그쪽으로 분류를 해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로 사행성이 짙지 않고 원래 금융적인 자산이라고 했으면 금융 투자 소득으로 분류를 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블록 와이즈 평가 정보에 따르면 와이즈 레이팅스에 이 등급표를 보시게 되면 이더리움이 A등급, 비트코인이 B뿔, A.B, 스텔라 B-, 테조스, 대시, 지켓시가 B-, C뿔이 라이트코인, SV, 리플, 아이오타, 모네로, 디크레드, 디지바이트 형태로 매겨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플에 대한 소식이 나온 게 있는데요. 되게 재밌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아마 XRP를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XRP 판매량이 2분기 1760% 증가했다라고 해서 이까이 미소를 슬그머니 이렇게 웃고 계시는데 제 예측대로 나오긴 했습니다. 많이 판매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 이유는 모든 회사들이 매우 자금난이 힘들었기 때문에 리플스타도 XRP를 판매를 해서 그걸 충당을 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어느 정도 언급을 드리기도 했죠. 여기에서도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져 있는 자료인데요. 2분기 분기 보고서에는 OTC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단위는 100만 달러예요. 예. 그러니까 꽤 많이 팔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죠. 3천만 달러니까. 그리고 프로그램 마켓셀 부분에 있어서 거의 아예 팔지 않았다. 그러니까 실제 더 쉽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현물의 거래소에서 물량을 거의 팔지 않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역으로 또 이렇게 또 반론의 제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OTC 물량이 어차피 돌다 보면 현물 쪽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물량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럴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참고로 그런 가능성이 존재를 해요. 그렇지만 의미 있는 부분도 여기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XRP에 대한 시장이 필요하며 리플은 유동성 프로세스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나온 게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리플렛의 ODL 서비스를 활용함에 따라 XRP 시장에 더 많은 유동성이 추가가 되며 리플은 2차 시장의 구매자였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네, 2차 시장의 구매자 역할을 했다. 즉 얼마만큼 구매했는지까지는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그만큼 판 것들보다는 좀 적게 구매를 했겠죠. 비슷하게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쭉쭉 내려서 보게 되면 XRP에 대한 유동성이 어디에서 좀 많이 생겼냐라는 측면인데, 바이낸스의 지수 옵션 계약을 시작을 했고 파생 분야의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기에서 좀 많이 만들어지면서 유동성을 어느 정도 좀 많이 늘려놨다라는 내용을 또 여기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동성과 양에 대해서 또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XRP 원장은 총 거래서 8,500만 건을 넘었고 XRP 조정된 이체 가치 비율은 2억 4천만 달러로 2분기의 모든 디지털 자산 중에 가장 높았다. 그리고 시가총액 온체인 거래 사용량을 비교해서 자산의 유용성을 잘 판단했으며 거래 수수료가 생각보다 모든 디지털 자산 중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이체 송금형에 최적화됐다, 이거를 또 보여주는 측면의 메시지라고 또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 아이디 부분에 합류를 하면서 더욱더 결제 부분을 간소화시키려고 좀 노력을 했다, 이런 내용이 좀 주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이었냐면 리플사가 어느 정도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 매집을 해줬다라는 거, 아까 2차 시장 구매자 역할을 했다라는 게 큰 의미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주봉 차트입니다. 2017년도 때 이 미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결집층과 매니아층이 많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또 XRP를 싫어하는 악플러들도 꽤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상처를 오랜 기간 동안 주었기 때문이죠. 그런 상처가 컸던 또 깊이 있는 측면은 아무래도 가격대를 유지를 못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최근 어떻게 보면은 XRP 부분에 있어서 가격이 저기에서 주장하는 방향의 안정성을 하기 위해서 개입을 했다라는 의미는 이런 측면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가격의 하방이 없잖아요. 계속 300원대 계속 놀다가 18시즌에 300원대 놀다 300원대 깨졌습니다. 여기 이제 쭉쭉 내려오면서 300원대가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2019년대 거의 보이지 않게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이거를 송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예, 가격대가 계속 내려가니까. 그렇잖아요. 가격대가 어느 정도 멈춰줘야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게 또, ODL도 시간이 이체 시간이 길어봐야 10초 이내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샀다 바로 넘기는데 그거에 대한 차이, 손해율이 얼마나 되겠냐, 그리고 수수료가 얼마나 싸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내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사서 넘기는데, 그러니까 사서 구매를 해서 ODL을 시켜가지고 넘기는 시점에 있어서 그때 사서 바로 넘기면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금액이 좀 크신 분들, 그리고 기관의 입장으로 본다고 하면 많은 양을 좀 쪼개서 샀다가 이제 그거를 좀 이체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규모 이체 형태를 써야 되는데, 가격이 계속 내려가면, 적당히 내려가서 횡보하고 조금 내려갔다가 횡보하면, 이러면 이 가격대에서 좀 안정성 있게 쓸 수가 있는데, 끝도 없이 내려가니까 그거에 따라서 약간의 개입을 좀 해야지 우리가 ODL 쓸 수 있겠다, 이런 메시지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이 위에서도 그랬죠. 고객님, 고객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개입을 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투자자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XRP에 대한 파트너의 고객님들을 챙겨주기 위한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플 CTO가 리플 직원이 아니었어도 XRP에 투자를 했을 것이다 라는 기사가 7월 14일 기준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이제 앞서 선택할 수 있었으면 XRP에 투자도 좋지만 리플의 2% 지분을 보유하는 쪽을 선택을 했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분이 되게 좀 재밌습니다. 8월 4일 기준으로 해서 CTO가 올해 들어 3.75억 개에 따른 XRP를 또 매도를 했다라는 걸 또 볼 수가 있는데, 장부 가치상 7,500만 달러 정도가 된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과거 인터뷰와 좀 다르죠. 좀 웃깁니다. 그러니까 웃겨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빵형에 대한 그런 말을 고지고대로 다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CTO에 대한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다 믿으면 안 된다 라고도 제가 설명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드 맥켈럽이 또 꾸준하게, 아주 성실하게, 거의 우등생급으로 계속 팔고 있다라는 것을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대단하시죠.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또 있고, 또 이런 또 안 좋은 소식보다 또 좋은 소식도 꽤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100만 XRP 이상 보유 주소수가 2주간에 30개 이상 증가했다라는 게 7월 31일 날 나왔고, 그만큼 뭐 ODL을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거나 또는 투자로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났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네, 그런 측면으로 좀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은행에서 가장 적합한 블록체인 기술은 XRP라고 나온 게 있는데, 기사 내용에 있는데, 이 미국의 마케팅 전문가 사라 오스틴이라는 분이 은행에서 가장 적합한 블록체인 기술은 어떤 것이냐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대략 5,000명의 이상이신 분들이 XRP를 선택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이고요. 그리고 카바, 그리고 트론이 있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머니그램이 2분기 리플로 1,500만 달러 XRP를 받았다고 하는데, 개발비를 지급을 받았는데 XRP를 보유하지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져 있다. 그러니까 즉 머니그램은 애초부터 이거를 받아서 우리 나름대로 이제 꿈을 좀 펼쳤죠. 과거에는 뭐 이거 가지고 받아서 조만간에 모델을 제대로 잘 구현을 빨리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러진 않고 오히려 그냥 팔아 제꼈죠. 시장에 풀매도를 때려버렸던 또 이런 안타까운 형태가 교차해서 나왔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는 XRP에 대한 2분기 시장 타깃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 채널 확보 외 나머지에 대한 소식을 또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또 호재 소식인 것이죠. 바이낸스 XRP 옵션, 그리고 무기한 수합 상품, 그리고 탑5 파생 상품 모두 거래 지원, 그리고 커스터디 금융 서비스 XRP 추가, 그리고 비트 라이센스 취득, 그리고 스위스 컴플레인에서 XRP 런칭, 그리고 운영 채널 확보, 비즈니스 채널 확보가 거의 대다수로 됐다. 그것도 미국 시장에서 좀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유동성을 키워줄 수 있는 옵션과 선물 부분에 있어서 거래를 좀 많이 해놨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걸 해놨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한번 시장이 좋아지면 엄청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XRP가 왜 이렇게 급등이 많이 나오지, 무슨 소식이 나온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XRP에 대한 저런 슈퍼급 소식은 나온 건 없고요. 저게 뭐 실제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자가 그렇게 높은 건 없습니다. 근데 큰 의미는 이제 딱 하나로만 볼 수가 있는 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리플사가 XRP에 있어서 가격에 대한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가격이 불안정하면 5대1 고객도 안 쓸 게 뻔히 보이니까 거기에 개입을 했다는 게 좀 의미가 있고, 그 물량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약간의 방향성을 좀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를 좀 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도미넌스를 보게 되면 확실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도미넌스 자체가 3% 초반대에서 계속 놀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4%에 넘는 실적입니다. 1% 올랐다라고 해서 얼마나 시장에 있어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을 보여주었냐면, 자 보십시오.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무려 200원대가 살짝 깨지는 시점 때부터 벌써 370원대까지 왔는데요. 여기에서 이 BT의 도미넌스, BTC 마켓을 뜻한다라고 또 설명을 드리기도 했죠. 여기에 따른 리플을 보게 되면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한동안 계속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주장을 또 펼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요. 예스맨이 보는 매우 주관적인 형태를 보게 되면요, 이거는 제 주관입니다. 네, 또 욕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까봐 확실하게 제 주관대로 보는 차트인데, 이게 단기간은 뭐 저번에 실시간 방송에 단기간은 시장은 좋아질 수는 있지만 이게 매물대가 상당히 두껍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다른 코인들 대비보다 두껍다. 어디에서 일단 500원 라인대, 750원 라인대가 상당히 두꺼운 벽이 있다. 만약에 여기에 거의 500원에 가까워진다고 해도 상당히 저항대가 두껍기 때문에 또 한번 시작할 수 있고, 리플사가 XRP에 있어서
가격에 있어서 상당히 안정성을 위해서 해줬겠다라는 것이지, XRP 지속적으로 매집을 펌핑을 위해서 사준다라는, 바이백을 해준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향이 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그걸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BTC 마켓의 이제 리플의 도미넌스 형태를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이 라인대에서 이번 주 부분에 일봉은 좀 괜찮게 흘러가겠지만, 아마 이번 주 거의 끝나가는 시점부터는 약간의 힘이 조금씩 빠지면서 다시 한번 더 올리는 그런 라인대가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좋겠지만 다음 주는 글쎄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다음 주까지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게 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